김상조 같은 경우는 그 해진 가방 뭐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들고 다닌 가방. 문재인하고 그 쇼까지 벌였잖아요. 책상 위에 놓고, 이야, 이렇게 정려반 사람. 근데 14억 원. 이번에도 14억 7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16억 얼마를 현금으로 신고를 했더라. 아니, 도대체 교수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굴리냐 이거예요. 재벌 무슨 소액 주주하면서 그러다 뭐 이상한 거 했나? 삼성 주총 가면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말이야 호통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 운동 벌이던 사람이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니 근데 현금을 말이죠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갖고 있냐고요? 현금을 그 정도로 14억씩이나 갖고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이거 큰 부자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이번에 임대료를 그렇게 올렸냐 이랬더니 전세값을 왜 올렸냐. 아니 내가 이쪽 전세값을 자꾸 올려달라 해서 그랬다. 이쪽 그럼 5천만 원만 올려야지. 아니 그런 5천만 원 더 올랐잖아. 그 정도가 되면 14억 그 예금에서 얼마든지 흘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핑계 대고 이쪽에서 엄청 쓰리 받아먹고 말이지. 14억 7천만 원의 출처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1,000만 원만 어디 은행 보내도 다 조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신고가 되잖아요. 그 은행에서 어디 그 무슨 금융거래원인가 거기에 다 신고합니다. 그래갖고 뭐 문제가 있으면 다 뒤지거든요. 예. 그러면 14억 7천만 원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교수하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예. 어디서 그 당시 신고한 게 10년가액이 넘더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좀 조사를 해야죠. 뒷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거 떠들면은 또 와서 우리가 뭐 합니다 하면은 또 그 주식 사갖고 대박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은 혹시 그런 일은 없었는지. 아니 뭐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그건 뭐 할 말 없죠. 정당하게 물려받아서 내가 그걸 현금화 시켜갖고 활용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청렴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나한테 재벌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해가지고 기세를 올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생쥐같이 뒤에 앉아가지고 돈 챙기고 앉아 있었더라. 이러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혐의가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도 다음 조사해보자. 뭐든지 다 조사하잖아요. 천안함도 지금 다시 또 조사한다며.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조사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조사해봐야 되는데 아마 또 뒤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우리들끼리는 봐줘야지. 피해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때 뭐 청와대에 무슨 행정관이라고 실세 행정관이 그랬다는 거 하면 피해도 구분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수사관들이 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나왔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칼럼을 썼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남이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굉장히 잘한대요. 전 정권이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4.3 그것도 미안합니다. 여순 그것도 미안합니다. 뭐도 미안합니다. 자기가 사과를 도맡아 놓고 다 하잖아. 자기들 잘못한 건 사과 안 해. 그게 희한한 일이죠. 생색내는 일이 있으면은 뭐 그냥 제백 싸우고 쫓아와서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초기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초기에는 어디 무슨 사망사고 나면 그거 쫓아가가지고 말이지. 그러더니 언제부터는 뭐 한두 번 갔나? 그다음부터 대통령이 어디 근데 나타났단 말 잘 들리더라. 예, 이런 식으로 너무 쇼잉하는데 그 타겟민 너무 쇼잉하는데만 열심히 열을 올리니까 그 속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여주기 쇼하다가 지금 쇼쇼쇼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 같고 여야 뭐 지도부들도 사전투표를 많이 했던데요. 문 대통령은 누구 찍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 의식을 확고히 가진 분이라면, 야, 지금 보니까 정부 여당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연일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야, 이거 정부 여당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가 내 책임으로라도 야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찍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 오세훈뿐 아니라 또 여러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은 정 미워서 못 찍더라도 다른 사람 찍어야지 어떻게 박영선을 찍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해놓고 잘못해놓고 왜 찍으라고 그래요? 부부니까 둘이 나눠서 찍은 거 아닐까요? 김정숙 여사님은 안방마님 저 천안함 사태로 숨진 민평기 상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어머니 윤청자 예, 여사한테 예. 아주 일종의 엑스망신을 당했잖아요. 요번에 혼났던 그거 거에 보훈체제까지 동원해갖고 뭔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또 이번 선거 앞두고 한 건 하려겠는데 탁 차버리면서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 북한이 뭐가 무서워서 미사일 도발 그것도 숨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책임론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다만 작년에 윤청자 그분이 작년에 누구 소행입니까 물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북한 소행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다. 입장이다고 나 입장이 아닙니까 하고 문재인은 이상하게 반어법을 쓰잖아요.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뗐다라고 한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대통령이야. 이런 대통령이니 참 이번에라도 그래도 자기가 정말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자기들 민주당에서 낸 후보는 찍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아마 박영선은 안 찍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좀 관심 있는 이 사전투표 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부친이 아마 난가 자동이 돼서 사시는 것 같아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그래서 부친하고 같이 11시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잠깐 얘기는 했어요. 이번 선거의 성격이 뭐냐. 이게 권력자들이 힘을 악용해가지고 성추행한 거고 그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선거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런데도 반성을 안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로 혼을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 하나 오고 정의와 상식을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요. 뭐 이쪽에 민주당 측에서 박영선이 또 보니까 뭐냐면 또 정치 행위라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럼 자기는 왜 직접 후보로 왜 나갔어?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너 나가서 정치해. 빨리 차라리 나가서 정치해. 이렇게 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가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정치적 발언이다. 의사 표현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신문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런 민간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한들 자기들이 왜 관여를 하냐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적인 발언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거 했는데 어쩌라고?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민간인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 정치해 너 나가서 정치해 안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가서 해. 나가서 지금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자기들 그 기대대로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비난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무논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없으면서 그걸 논리를 세우는 것 같이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거든. 보면 사실은 순엉터리지. 이런 짓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권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이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면 정권에 불리하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정권도 생각을 해야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느 정당이라도 누구를 지지하는 말은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그 안에서 이 문재인 정권과 이제 맞섰던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기 사퇴하고 나왔다든지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미 야당에게 이 엄청선 힘을 사실 준 거예요. 네. 네. 국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졌거든.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 그 점에서는 윤석열 씨가 지금 총장이
전 총장이 오늘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한 셈이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책도 좀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종의 뭐 권력과 투쟁 기록이랄까 또 이런 법치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뭐 한번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아마 본격적인 정치 진입에 앞서서 이런 책도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있죠. 이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대권을 겨냥해서 갈 때는 필요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 물론 뭐 권력과의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자기의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에서. 그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정치 권리라든지 또 법치가 뭐냐든지 이런 걸 거기다 다 담으면 그 자체가 지금 현 정권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그 책을 들고 나서면서 이제 정치 진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여기에 담겨 있다. 전에 뭐 문재인도 뭐 책 몇 권 냈지 않습니까? 운명인가 뭐 그거 냈다고. 운명도 내고 뭐 여러 권 냈죠. 근데 미안하게도 저는 뭐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왜냐면 그때 마침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책을 낸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누구냐 이걸 알아요. 옛날에 문재인이 누구냐. 그때 자기 책이 뭐 대개 자기가 쓰는 책은 보면 사실은 그게 옛날에 최석채 선생아시. 이 최석채 선생이 그분이 이제 퇴직하고 났는데 제가 인터뷰로 갔어요. 가서 이제 회고록도 쓰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 회고록 안 써요. 왜 그러냐고. 내가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안 할 자신이 생기면 모르지만은 그거 없으면 난 그 회고록을 못 쓴다. 그 끝까지 안 쓰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 회고록이라 이거 쓰면 자연히 좀 과장하는 버릇 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불가피하게 하는데 그게 아마 너무 또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국민을 속이는 게 되는데 윤석열 씨는 아마 원칙주의자니까 뭐 과장을 왜냐면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과장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윤석열 씨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이 뭐랄까 정직한 회고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 총장의 정치권 진입 말하자면 본격적인 공식적인 정치 재개의 발길도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월 중순경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월 말이라든가 5월 초쯤으로 더 당겨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바쁩니다. 정치 일정상 보면 바빠요. 지금 내년 대선이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11개월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범야권 주자로 지금 부각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다시 더 큰 틀에서 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거부터 지금 결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면 이 자체가 또 향후의 정치적인 구도를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면 윤석열 총장도 이제 가부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기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8일이면은 집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면 나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겠다. 이미 단일화로 90% 내 역할을 했고 거기서 승련 10%를 딱 해서 100% 채우고 내 임무를 끝 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과의 연대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뭐 멘토 역할을 하든 뭘 하든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일각에서는 마크롱 모델도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과의 그런 연대를 의식해서 이제 윤석열 아이젠하워 모델
아이젠호워가 들어가서 완전히 공화당을 접수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내년 대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대선 나설 리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기왕에 나선 김에 내년 대선까지도 해서 정권 교체까지도 이루는데 뭔가 밑바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병풍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철수는 계속 디스하면서. 근데 저분이 보니까요. 근데 저분이 그동안에 정치적 족적 행적을 이렇게 미뤄보면 절대로 그 싹 사라져가지고 집에 가 있을 뿐이 아니지. 그렇죠. 뒷방 노인으로 있을 분이 절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 하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을 내가 다시 접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분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거 접수해가지고 또 논란 일으키고 말씀 많은 거는 그거보다는 정말 나가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세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의힘을 흡수하지 못하더라도 큰 세력 두 개가 돼서 나중에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자기 말만 들은 4월 8일 되면 나는 없어져, 사라져, 여기는 없어. 뭐 이렇게 말하듯이 정치권에서는 사라지냐 알 거다 이 말이지.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서는 싹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정치의 그 장에서는 그분이 절대로 사라지고 싶어 할 분이 아니죠.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하고 정치를 할 것인지. 흘러간 물들과 정치의 어떤 연계가 될 경우 좀 이미지 면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팩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정치를 하되 그런 분들은 좀 뒤에서 조용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권 교체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건 중요하죠. 그걸 뭐 마다할 필요는 없죠. 지금 고 교수 말씀하시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인적 이걸 만들어야 되는 그룹. 예? 그래서 정권 창출을 위한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거든. 근데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말이죠. 그 보면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 외교통들만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접근도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기문 총장을 좌절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또 검찰 출신들을 주변에 포진시켜가지고. 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별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행태를 가진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 꼭 또 주변에 파리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참 잘했어요. 네, 맞아요. 파리 때로 잘 대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처럼 지금도 몰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진해서 무슨 캠프를 자기들이 차리고 그래갖고 도와준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사람들 이제 주변에 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윤 총장이 굉장히 윤 전 총장이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하다 그 늪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 백락일고를 인재를 구하는 데는, 인재를 보는 데는 백락이 만한 사람이 없다. 백락이 한번 딱 이렇게 봐주면 그 말이 그냥 보통 말이라도 천리마가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평가가 달라진다 할 정도로 누가 주변에 바로 측근에서 정말 인재를 골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댓글을 왜 회초리라고 이야기하냐,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몽둥이를 들라 이렇게 이야기는 좀 그래서 회초리 얘기를 합니다만은 회초리를 단단히 들어야
정권이 그나마 1년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